경상도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 씨 부부는 내 자녀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평생을 바쳐 가족을 책임지셨고,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녀들에게 늘 책임감과 가족애를 강조하며 살았고, 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을 삶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두 분의 건강이 빠르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힘이 줄어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어머니와 자녀들은 점점 불안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을을 산책하다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헤매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 단계. 이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든든하고 강인했던 아버지가 이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일상조차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역시 오랜 지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었기에 두 분 모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단 이후 내 형제가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큰딸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돌볼지 함께 의논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아버지를 돌볼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둘째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어서 직접 내려오는 건 어렵지만 병원비는 내가 지원할게.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의 말에 형제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비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철수 씨의 결심은 다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가게가 안정되면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갈게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막내 승민 씨도 덧붙였습니다.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결혼 준비 끝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지금은 일이 좀 많아서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일단 안심하려 노력했습니다. 좋아, 내가 부모님 가까이에 있으니까. 매일 돌보는 건 내가 맡아볼게. 대신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돌아가면서 꼭 도와줘야 해. 그리고 병원비는 철수가 내는 걸로 했지만 나도 일을 못하니 생활비 정도는 너희가 조금씩 보태줬으면 좋겠어. 다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을 넘어 돌발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너네 물을 보러 가야 한다. 수진 씨는 아무리 지금은 밤이니 내일 가시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2시간 넘게 아버지를 붙잡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뜬금없이 큰 소리로 수진 씨를 부르며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갔어? 다 가져갔어. 수진 씨는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져 지갑을 찾아드렸지만 이미 눈앞에 지갑이 놓여 있어도 아버지는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내 지갑이 아니야. 내 진짜 지갑을 찾으라니까. 설득과 반복되는 설명 끝에 겨우 진정하셨지만 수진 씨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아버지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던지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야. 내가 원래 먹던 밥은 이런 게 아니야.
어머니와 수진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 밥을 먹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수진 씨는 식사를 멈추고 아버지를 진정시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종종 집 안에 쌓인 옷을 하나씩 꺼내며 이 옷은 태워야 한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옷더미를 껴안고 소리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다. 내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말은 수진 씨를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전화기를 들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철수야, 이번 주말에는 정말 내려와야 해. 아버지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 바쁜 거 알잖아. 병원비는 내가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수진 씨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수가, 어머니랑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번 주말에는 너라도 내려와서 좀 도와줘. 하지만 미숙 씨 역시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언니, 나도 가고 싶어. 근데 가게가 너무 바쁘고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승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누나, 결혼 준비 때문에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 결혼식 끝나고 나면 뭐든 다 도울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돌봄에서 계속 발을 빼는 현실을 깨닫고 그녀의 마음속 분노와 슬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외면할 수 있다니. 수진 씨는 단체 대화방에 다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지난주에 넘어지셨는데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나 혼자 더 이상은 힘들어. 철수 씨는 간병인을 고용하라며 차가운 대답을 했고 미숙 씨와 승민 씨는 각자의 사정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일만 그렇게 중요하니? 부모님이 저렇게 편찮으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형제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하루는 점점 더 고단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부모님 집으로 향해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먹기 싫어 고집을 부릴 때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며 약을 권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약을 거부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난 약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아직 멀쩡하다니까. 수진 씨가 약을 권하며 달래자 아버지는 약병을 손으로 쳐내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자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그냥 놔두자. 약도 안 먹겠다고 하시는데 괜히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먹지 않으면 병세가 더 나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약을 권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을 드셔야 기억도 더 오래 지키실 수 있어요. 저랑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드셔야 해요. 결국 아버지는 억지로 약을 삼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짜증은 점점 어머니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거나 방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당신은 왜 빨리 밥을 안 가져오는 거야? 나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짜증은 치매 증상으로 인한 불안감과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려하며 익숙한 집 안에서도 낯선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 갑자기 어머니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이 집이 왜 이래? 뭔가 이상해. 당신이 여기 뭔가를 바꿨지? 내가 살던 집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늘 계시던 집이에요. 제가 여기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한 채 방을 돌아다니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어? 당신은 왜 나를 속이는 거야? 아버지는 혼란과 짜증을 가득 담아 어머니를 탓했지만 이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의 화를 감당하는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불안한 것도 병 때문이니까요. 어머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수진 씨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마음이 아프네. 너희 아버지가 예전에는 날 그렇게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걸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잖니. 그렇게 아버지의 짜증과 어머니의 침묵은 수진 씨의 마음에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가 점점 더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치매가 중증 단계로 진행되고 계십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진 씨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막상 의사로부터 직접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입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분들은 가족의 간병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밤낮을 혼동하거나 갑작스러운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환자 스스로의 건강에도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수진 씨는 곧바로 입원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물었습니다. 입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족분들께서 협조해서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어떻게든 형제들을 설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나 신경 써줘서 고맙다. 하지만 돈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저 큰 돈들을 어디서 마련하니? 논이라도 팔아볼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애들과 이야기해서 방법을 찾아볼게요. 논 파는 건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둬요. 우리 병원을 나서는 길, 아버지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명확해지자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형제들에게 상황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병원비뿐만 아니라 입원비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대. 내가 병원비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입원비도 조금만 보태줄 수 없을까? 나도 지금 일하는 상황이 아니라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약값하고 물품비도 이미 꽤 많이 나가고 있잖아. 입원비까지 내는 건 솔직히 버겁다. 나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 수진 씨는 철수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철수야,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야 더 안정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잖아. 철수는 이번에도 확답을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내가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당장 이번 달에는 힘들 것 같아. 며칠 뒤 철수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나도 마음은 무겁지만 입원비까지는 정말 어렵겠어. 대신 이전처럼 약값하고 이런 거는 계속 내가 책임질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수진 씨는 철수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나기보다는 차라리 체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약값과 필요한 물품 구입비라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전화를 끊기 전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입원비를 애들하고 조금씩 나눠 부담한다면 내가 일부를 보탤 수는 있을 것 같아. 나 혼자는 어렵지만 형제들끼리 나눠서 한다면 말이야. 수진 씨는 이 말을 듣고 미숙과 승민에게도 다시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미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입원 치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많이 바쁜 건 알지만 이번에는 진짜 꼭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철수도 병원비는 내겠다고 했는데 입원비는 혼자 감당 못하겠대. 우리 둘이 조금씩 보태면 가능하지 않을까? 미숙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도 진짜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가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야.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보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수진 씨는 미숙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승민에게도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승민은 전화를 받자마자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누나, 나 요즘 결혼 준비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가 걸려 있어서 정말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번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긴 해. 내가 상황을 보고 나중에 도울 수 있으면 알려줄게. 승민의 대답은 이번에도 구체적이지 않았고 수진 씨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승민아. 내 상황도 힘들겠지. 하지만 이건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생각해줘.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무래도 논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나는 그걸 더는 볼 수가 없다. 수진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고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논을 파는 건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두자고 했잖아요. 형제들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논이 남아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 치료를 놓치는 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야.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수진 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을 보며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치료비와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이미 형제들 간의 돌봄 비용을 분담하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누구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수진 씨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논이 조금 팔리면 좀 괜찮아질 거야.
내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수진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논을 파는 건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두자고 했잖아요. 다시 얘들한테 얘기하면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너 혼자 짐을 짊어지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결국 어머니는 논 일부를 팔아 아버지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모님을 돌본 지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부모님을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도와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은 그녀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내 논과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길 생각이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역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세요? 아직 그런 상의 한 적 없었잖아요. 아버지는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깐씩이라도 제정신이 돌아올 때 정리해야 해. 수진이가 나를 끝까지 돌봐줬잖아. 다른 애들은 여기 내려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잘 안 하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어? 수진 씨는 얼른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형제들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형제들이 정말 사정이 있어 못 온다면 어떻게 해서든 도움이라도 줬겠지. 근데 너 빼고는 아무도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 내 논도 집도 내가 가져야 한다. 수진 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계셨고 식사 자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며칠 뒤 수진 씨는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릴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 상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더는 형제들에게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논과 집을 내 앞으로 상속하겠다고 하셨어. 다른 형제들하고도 얘기해보라고 하셔서 이 내용을 공유해. 곧바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철수가 가장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버지가 치매신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미숙도 당황한 듯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 혹시 언니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낸 거야? 승민은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건 아니지. 누나,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얘기하자. 지금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시잖아. 수진 씨는 형제들의 반응에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아버지께 상속 얘기를 꺼낸 적 없어. 아버지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야. 나도 그 자리에서 놀랐어.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요즘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점점 짧아져.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워. 철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근데 누나, 우리가 그게 정말로 아버지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혹시 누나가 나머지 형제들보다 더 많이 돌봐드리니까 그런 얘기를 유도한 건 아니야? 수진 씨는 철수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히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부모 팔아 그런 욕심을 부릴 사람 같아? 미숙과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숙은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진 씨가 아버지를 설득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내놓으니 집이니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며칠 뒤 형제들이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농과 집을 수진이 이름으로 넘긴다고 하셨어. 갑작스럽긴 하지만 내가 옆에서 지켜보아도 이게 맞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철수가 곧바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요즘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졌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거겠죠. 언니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게 문제야. 아버지가 언니 말만 듣고 계신 것 같잖아. 수진 씨는 그 말에 억울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한편으론 화도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무슨 얘기를 했겠어?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돌봐온 건 너희 대신 책임을 진 거야.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건 나도 당황스러워. 하지만 바쁘다고만 하던 너희가 상속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승민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누나, 형제들끼리 공평해야 하지 않아? 나도 결혼 준비하느라 못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제들끼리 나눠야 하지 않아? 회의는 갈수록 격해졌습니다. 철수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나도 병원비랑 생활비 냈다고 주장했고, 미숙은 아버지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게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이 상황에서 나를 비난하기만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니?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 안부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상속 얘기만 할 수 있니? 그러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한번 모든 짐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수진 씨를 보며 아쉬운 한탄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 형제들이 왜 이렇게 탐욕스러워진 걸까? 난 이렇게 키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진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이 상황은 결국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가 봐요.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끝까지 해볼게요. 수진 씨는 모든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 생긴 불신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상속 결정은 단순히 논과 집의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가족 회의가 끝난 지 며칠 뒤 철수는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 나 변호사랑 얘기해봤어.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속을 결정한 건 무효라고 하더라. 이건 다시 논의해야 해. 수진 씨는 철수의 말에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철수야, 내가 정말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 결정을 내리실 때 분명히 정신이 맑으셨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그걸 의심하는 거니? 그러나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누나, 난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누나한테만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런 문제는 공정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 수진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숙과 승민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두 사람 역시 철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숙은 언니,
나도 철수 오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이상 그 결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고, 승민 역시 누나, 나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바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진 씨는 형제들의 반응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감당해 온 고통과 희생은 더 이상 형제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철수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상속 결정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과 승민은 철수를 지지하며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철수는 수진 씨가 아버지를 독차지하며 상속 결정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숙과 승민도 이에 동의하며 수진 씨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누나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누나 말만 들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겠지? 수진 씨는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이름이 피고로 명시된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어머니는 이 사실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내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수진 씨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 이겨낼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법정에서의 첫 번째 심리날, 수진 씨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철수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아버지가 상속 결정을 내릴 당시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작성한 상속 관련 서류와 당시의 진료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당시 기억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지만 제정신이 돌아올 땐 중요한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제출되자 철수와 미숙, 승민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또한 수진 씨는 아버지가 의사와의 상담 중 했던 말을 증언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가 나를 돌봐준 건 다른 형제들과 다르다. 저에게 내 재산을 맡기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증언은 법정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의 증인을 채택했고, 그 증언은 수진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철수가 병원비를 꾸준히 지원한 점도 법원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몇 주 뒤 법원은 아버지의 상속 결정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철수의 기여를 일부 반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약. 수진 씨는 논과 집의 대부분을 상속받아 아버지의 뜻과 간병의 희생을 인정받았습니다. 철수는 병원비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논의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미숙과 승민은 상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부모님을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형제들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철수는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비를 지원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받은 거지. 그런데 미숙이랑 승민이는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 이제 누나한테 더 원망하지 않겠어? 미숙과 승민은 수진 씨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가 아버지를 독차지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은 건 말도 안 돼. 수진 씨는 형제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 했던 일은 상속 때문이 아니었어. 너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얘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돼버렸구나. 내가 혼자 다 짊어지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수진 씨는 어머니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형제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수진 씨는 마지막까지 부모님 곁을 지키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형제들과의 관계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상속 문제로 인해 깨져버린 가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일이 남긴 상처를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형제들과의 갈등은 예상치 못한 깊은 고통을 남겼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셨고 결국 수진 씨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 고생만 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는 정말 좋은 딸이었어. 엄마로서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진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키며 살았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명절에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미숙과 승민은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고요한 집에서 혼자 앉아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옛날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과 집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농장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오신 이 땅을 좋은 일을 위해 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수진 씨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작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님이 강조하셨던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모님이 그리울 때마다 두 분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비록 형제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끝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모두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부모님께서 바라는 삶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복잡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갈등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랑과 책임감 아닐까요? 수진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부모님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때로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